여야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위해 오늘 집단 탈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이주영 국회 부의장을 모시고 새해 정치권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엔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본회의 상정이 초입기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회는 비교적 평화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분위기 살펴보죠. 김세정 기자. 네, 국회의사당 중앙홀입니다. 오늘 국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국회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역시나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예산안부터 선거법, 공수처 법안까지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이 조금씩 총선으로 옮겨갈 것 같은데요. 총선이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치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현직 장관인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10명 정도입니다. 야권의 정계 개편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장외 집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신당 창당을 앞둔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들은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탈당이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와 맞물리면서 야권의 정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김 기자의 정계 개편 관련 얘기했는데요.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편파적인 결과라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요. 서로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내용과 발표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의 불법 회의장 점거와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정당 방위인데도 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한 건 기계적으로 짜맞춘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앞장선 의원들이 대다수 기소된 점으로 볼 때 보복성 기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정형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불법으로 회의장을 봉쇄한 범법 행위와 불법으로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공수처법 통과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에 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 공수처 저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기소된 한국당 의원 수도 지적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 불법을 막기 위해 정당하게 저항했는데도 한국당 의원 24명에 반해 민주당 의원 5명만 기소한 건 정권의 눈치를 본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계기가 된 불법 사보임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고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이 사건을 매듭짓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며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여야 모두 검찰의 기소에 반발하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재판 결과가 공천 심사와 의원직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당내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장애 집회, 향배 또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보수 진영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악법과 국정농단 규탄대회란 이름으로 장외 집회를 벌여왔지만 오늘 집회는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로 개최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에 더해 새해를 맞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토요일에 개최했던 일정도 하루 앞당겨 일반 국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주최 측은 1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수적 열세를 이길 수 없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밀어주시고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내도록 해주십시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긴다! 이긴다! 이처럼 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집안 사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중진 용퇴론을 거론하며 공천 배제 카드를 꺼내들었고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의원 등도 황교안 대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당내에선 지도부 책임론 여론이 높아지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외로 나간 한국당이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잠재우고 지지층 결집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미 탈당을 예고했었죠.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위해서 오늘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통해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도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의 헌법 가치가 지켜지는 나라, 경제와 인구가 다시 성장하는 나라, 그리고 누구도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대한정당을 표방하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1년 11개월 만에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8명이 탈당해 의석수가 20석으로 줄어들지만 원내 교섭단체 지위는 유지합니다. 탈당한 의원들은 모레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할 계획입니다. 유 의원은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창업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와 법규를 창의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 회의에서 올해를 20대가 디지털 경제를 향해 대도약할 수 있는 젊은 경제, 청년 경제 시대의 원년으로 삼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 벤처 경제 융성 시대를 제도와 정책,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과 벤처 투자 촉진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안이란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권력기관과 공정사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과 기업 활력을 되찾는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국회방송 홍혜진 또 이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총선 일정이 103일 정도로 남았는데요.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장관들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한국당에서는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탈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이른바 비당권파 의원들 조금 전에 김동길 기자가 리포트했었죠.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소희 기자, 오늘 탈당한 선언한 또 장관들, 의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슈였죠.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이 오늘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현미, 유은혜 장관 두 사람은 다 총선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그동안 상당히 강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발표장에서 글썽글썽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이 김현미, 유은혜 장관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장관 사퇴 시기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총선 불출마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김현미 장관은 지역구를 포기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정진해야 할 때라면서 불출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현미 장관과 함께 일산을 맡아왔던 유은혜 장관도 지역구를 내려놓고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의 발언 연달아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더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찬 대표 또한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네. 불출마 선언까지면 지금까지 몇 명의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을 한 거죠? 오늘 민주당 소속 장관들의 불출마 선언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도 앞서서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여당에서 불출마 선언 스타트를 끄는 사람은 바로 이철희 의원입니다. 또 현역 의원에서 두 번째 주자는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용득 의원이 지난해 11월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원혜영, 백재현 의원도 잇따라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장관 4명까지 하면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거고요. 이번에 정부에 합류한 정세균 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불출마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홍혜진 기자와 한국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마 선언, 한국당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 쇄신, 또 하나는 현 지도부 지원 사격입니다. 이 당장 어제 여상규, 한선교 의원이 불출마 선언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 의원은 페트 법안이었던 공수처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현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가 막아냈어야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법들이 날치기 통과되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구성, 나아가 보수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여 의원뿐 아니라 앞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도읍 의원이나 김세연, 김영우 의원 등도 비슷합니다. 반면에 황교안 대표가 첫 당직 인사로 사무총장에 임명됐던 한선교 의원이죠. 황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상직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황 대표 중심의 인적 쇄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법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조금 전에 이제 불출마 관련 중심으로 보도를 했는데 불출마 못지않게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보수 통합이 지금 당면한 과제 아닙니까?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팩트 전국에서 전략 부재로 여당에게 졌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도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탈당한 전직 의원들의 입당을 허용하면서 보수 통합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한국당의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가장 주목했던 게 한때 같이 했던 바른미래당 이른바 유승민계. 최근에 오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탈당을 했는데요. 오늘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제 정계 복귀를 하겠다고 한 안철수 전 의원. 오히려 안철수 전 의원과의 통합 얘기가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장 보수정당 중심으로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정계 복귀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열렬히 환영한다 이러한 표현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한국당이 안 전 의원 측 의원들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바른미래당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견제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견제구 하는데 한때는 안철수 전 의원은 현재의 그 민주당과 함께하게 됐었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 민주당도 신경이 쓰일 건데요. 민주당은 어떤가요, 이소희 기자? 네, 일단 민주당의 표면적인 반응은 담담합니다. 네. 이 몇몇 의원들은 SNS나 타 방송사에서 이미 안철수의 시대는 끝났던 게 아니냐. 이제 정당을 꾸리려면 사람도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예. 많은 언론이 안 전 의원 복귀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당장 유승민 의원부터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형국이 아니냐면서 결혼을 잘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경태 전국 청년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새 정치는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오는 반정치, 탈정치가 아닙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사회적 아픔부터 통감하는 것이 아닌 보수 통합용 날개가 아니길 빕니다. 안철수 새 정치가 안철새 정치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전 대표 처음 등장했을 때에 비해서 파괴력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우리 정계 개편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파장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크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국당이 이 범보수 통합을 통해서 중도층까지 확장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보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좀 진척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등이 좀 보수 통합을 넘어서 반문 연대를 만든다면은 이제 민주당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보수 간에도 신당 창당이 계속되고 있고 또 쇄신의 목소리가 보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또다시 통합할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기자, 보수 정계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 새로운 보수당은 좀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보수 통합의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에게 안 전 대표 아직까지는 쓸만한 카드죠. 거기에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안 전 대표가 한국당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역시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계 의원들이 요구한 대표직 사퇴 문제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자신은 당대표로서 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러한 과제를 그냥 버려놓고 니들 아무렇게나 해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제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손 대표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만큼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복귀를 원한다면 좀 사전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홍혜진 기자, 손학규 대표는 이제 현재 남아있는 바른미래당의 당대표인데 한때 함께했던 탈당했던 새로운 보수당 쪽은 어떻습니까? 네, 새로운 보수당도 역시 안 전 대표가 자신들과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승민 의원들의 발언을 조금 종합해 보면요, 안 전 대표 합류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유 의원은 안 전 대표에게 변혁 때부터 뜻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귀국 후에 안 전 대표를 만날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으로 보수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례대표로 많은 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 안 전 대표가 중도 실용의 새로운 정치를 강조해온 만큼 외연 확장을 바라는 보수 야권의 러브콜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민주당 쪽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안 두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안철수 전 대표가 기욱하니까 지금 정계에 가장 큰 지금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정당들의 반응도 좀 다르고 하는데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결이 될지, 특히 이게 한국당 쪽으로 같이 가게 될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검찰이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과 당직자 등 총 37명을 기소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인데요.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여야 의원 37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중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3명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국회법 위반 혐의는 국회법 제166조 국회회의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국회회의 방해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4월 25일과 26일 사이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국회법 위반으로 별도로 의율돼서 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회의 방해죄는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66조는 국회회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폭행, 감금 등의 폭력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훼손시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검찰이 기소한 정치인들이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네, 지난해 말에 그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있고요. 유치원 3법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초강경 기조로 지금 돌아선 상황인데요. 법안 처리까지 역시 나란히 예상됩니다. 한도영 기자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이들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 4+1 협의체는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지난달 23일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지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재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합니다. 대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시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이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도록 해 검찰의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 공직자 선거범죄 및 대형 참사,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모두의 승리를 위해 4+1 지도자들께서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단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명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뜨거운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도 이 거대한 역사의 새로운 출발에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또 다른 법안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유치원 3법도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20대 국회 첫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후 330일의 패스트트랙 기간을 채워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모든 유치원의 국가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 겸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관련 부정피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국민 대다수가 통과를 바라는 민생법안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선거법 공수처법보단 크지 않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에다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카드를 꺼내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엔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해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실시되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충돌할지 아니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줄탁 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닭이 알 밖에서 껍질을 깨는 두 일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첫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향해 검찰 안과 밖에서 줄탁 동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17번, 검찰을 15번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 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 장관의 임명과 동시에 검찰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대검찰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의 거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간의 관심은 검찰 인사나 개혁 문제 등을 놓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할지 호흡을 맞출지에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상의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와 맞물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당내 안철수계 의원들에 이어 당권파 의원들까지 손학규 대표를 보이콧하면서 손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쓸쓸히 나홀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결국 오늘 회의에는 손 대표와 장진영 비서실장, 이행자 사무부총장, 강신업 대변인 등만 참석을 했는데요. 그동안 단일 대우를 형성했던 당권파의 반발은 손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손 대표는 어제 대표직 사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계속하느냐면서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손 대표는 지난달 18일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그에게 전권을 주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 대표는 이어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를 적극 환영하고 안 전 의원이 오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대표직에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바탕을 깔고 그래서 필요하면 사퇴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나가라는 것은 권력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손학규 대표가 그리는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은 무엇인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자 겸직 장관인 박영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끝내 눈물을 떠들었는데요. 유은혜 장관도 감정이 벅차오르는 듯 울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내각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 그리고 오늘 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또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도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세 명의 장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지만 눈시울을 붉히며 못내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가 유력한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매우 아쉽다며 그 자리를 어느 분이 대신해야 할지 많이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들이 갈고 닦은 터의 빈자리는 누가 메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과 유은혜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과 고양평은 전략공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는 현직 장관들의 거취가 확정됨으로써 구체적인 공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이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입니다. 올 한 해 정치권에 주어진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 원로분들과 국회의장단 그리고 각 당 지도부 또 상임위원장들을 차례로 모시고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연초에 바쁘신 일정일 건데 생방송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 무엇보다 이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는 흰지의 해잖아요. 더 나은 2020년을 기대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새해를 맞이하면은 좀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고 싶죠. 그래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 또 시리에 빠진 분들, 이런 분들은 희망을 좀 찾아갈 수 있고 또 자신감 회복하고 그렇게 좀 보다 행복한 삶을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대립과 갈등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여야가 동반자로서 좀 좋은 정치를 펼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동반자로서의 경쟁 이게 국회 정당들 간의 여야의 관계가 아닌가 좀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주영 부의장님은 16대 때 처음 국회로 진입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0대까지 5선 이제 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또 해수부 장관 하셨고요. 예. 저는 해수부 장관 하셨을 때 좀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그때 뭐 현장까지 많이 다니시면서. 그때 아픔이 있었죠. 세월호. 그때 사고. 그때 애쓰셨던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염도 깎지 않으시고 머리도 길고 활동하셨던 기억이 나서 또 오랜만에 뵈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이제 뭐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올해 정치적인 차원에서 올해 계획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뭐 역시 선거 잘 치러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를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준비하는 게 저희들 당면 과제죠. 그 통합과 혁신, 자유한국당 제일 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새해 지금 통합과 혁신의 기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운은 어떻습니까? 며칠 안 됐는데요. 예, 지금 새해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해까지는 좀 이 악법들 막는다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또 저희들이 보기에 이건 새로운 정치검찰 만드는 공수처법 이거 막기에 이제 주력했습니다만은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좀 일신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당면 과제, 혁신과 통합, 요게 지금 상당히 지금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부의장님들도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만. 외통위 소속이시던가요? 제가 20대 국회 전반기에 외통위했고요. 국회의장, 부의장 된 후반기에는 국방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활동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방은 우리 안보의 이제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대화하고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과 또 일본, 중국의 협력을 얻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또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 거기에 대비해서 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게 우리 국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로마 고대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Si vis pacem para bellum.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틴어인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진짜 평화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힘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부의장이지만 또 국방위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국정감사에도 열심히 다 참여해가지고 국방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특히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우리 군의 안보 상황, 안보 상황 좀 구멍난 부분들 또 정신 전력이 약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집중 부각해서 문제 제기하고 뭐 이런 걸로 또 NGO들이 국정감사는 또 평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도 우수 모범위원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부의장님께서는요, 아프리카 관련해서는 국회 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아프리카 의회 외교 포럼 회장까지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포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이제 뭐 세계에 여러 대륙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월남전, 파병 이런 걸로 해외 진출해서 이제 경제 기반을 닦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 뒤에 사막 그 열사의 중동에 가서 고생하면서 또 우리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닦았던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가 마지막 기회의 대륙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진출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기업들 또 한국인들이 그렇게 아프리카에 많이 진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안 되겠다 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붐을 좀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우리 국회에 한 80여 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서 아프리카 포럼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세미나는 한 70차례 했습니다. 한 70차례 해서 그걸 책으로 이렇게 한 3권쯤 엮어냈고요. 또 우리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외교부 산하에 한 아프리카 재단 법도 만들어서 재단도 설립을 해서 그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하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에 더 많은 투자 진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긴밀한 협의들을 하는데 아주 좋은 반응들을 포럼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시간 마련해서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아까 후반기 국회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까지 왔던 국회 상황,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지금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민생 법안들 뭐 처리하느라고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데 이제 정치 쟁점화되는 그런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선거법 이거는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선거법 바꾸는데 이 야당을 이렇게 패싱시키고 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 여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이런 거라든지 또 공수처도 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만 이런 형태는 아니다.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그 타협점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국회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건 너무 아니었다. 의장께서도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또 민생 법안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의장님 드리면 섭섭하시겠습니다.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저는 의장님께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의장단하고도 우리 부의장들하고도 좀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옳지 않습니까? 의장은 물론 민주당 여당 출신 의장이시지만 당적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좀 따듬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극한 대립으로 갔던 것이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또 여야의 오랜 대치의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또 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각각의 협상력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네. 평가도 있는데 네. 이 한국당이 대화보다는 좀 강경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장외 네. 투쟁을 이어가는 전국이 좀 더 꽁꽁 얼어붙었다, 전국이 얼어붙었다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네. 패스트 트랙에 태울 때부터 이제 야당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야당하고 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영구히 집권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이제 4+1이라는 교섭단체가 아닌 그런 형태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국회 전체인 양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 이런 것들이 야당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야당도 우리 자유한국당도 물밑 협상을 사실은 좀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양보만을 강요하는 그런 이제 협상들을 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되면 밖으로 나가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점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그 모두에서 역시 뭐 올해 가장 중요한 일정은 이제 4.15 총선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들에서는 총선 때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의 주제가 뭐가 될까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야당 심판론까지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어느 부분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여태까지 이 집권자에 대한 심판론 이런 얘기는 있었어도 야당 심판이라는 걸 거기다 끼워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 4.15 총선에서는 집권 민주당과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 독주와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제와 안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무능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심판 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제 국정 3대 농단이라고 하는 거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공작했다는 이런 부분들 그게 청와대가 중심이 됐거든요. 권력이. 그리고 이제 감찰 농단이라고 하는 유재수 그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중단이 된 이런 문제들 또 뭐 우리들 병원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하라는 게 이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이 지금 어떻게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잘하고 있는 그 검사들 그거 다 쫓아보내고 좌천시키고 해서 그 수사 팀들을 무력화시키겠다. 아니, 이렇게 뭐 그런 나가면 조치를 거꾸로 아직 한 건 아니죠. 아니 이제 그런 걸 지금 은근히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할 때가 아닌데도 인사를 준비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의심을 당연히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총선에서 다 심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다. 네, 검찰 개혁 관련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한번 토론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올해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이 등장할 예정이죠. 한국당도 21대 총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을 하고 또 창당 작업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또 위성정당이 또 몰고 올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거를 강요해서 하니까 여기에 맞대응해서 이제 그런 묘수라고 하는 비례 자매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그게 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 그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옳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비례 자매정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된다. 공정하게 질문하시려면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의 질문은 두 분이 있으면 그냥 질문할 건데 약간 공격적인 질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질문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야당은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건데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4년차 들어갑니다. 만으로는 아직 3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정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조언까지 곁들여 주신다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이제 현충원 참배였고요. 그 다음에 국회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들렀던 곳이 야당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거기서 국정 동반자로서 우리 야당과 함께 국회를 존중하면서 잘해가겠다, 이런 말씀을 일성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하셨는가? 오히려 대통령께서 더 앞장서서 편가르기 하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국정농단,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나라냐? 조국 장관을 막 임명하고 강행하고 이런 거 할 때 온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버티고 나갔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너무 오만해지면 그 정권의 미래가 그렇게 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 정책도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OECD에서 하위에서 몇 번째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탈원전 정책, 이런 데 대한 비판이 많으면 좀 되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정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아쉽고, 성공할 수 있는 또 조건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저는 진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또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께서 야당을 이제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좀 야당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면 저는 반드시 성공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20대 후반기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회 부의장으로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으신 점, 또 그리고 국민들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부의장으로서 이제 2020년 들어섰고 5월 말까지 제가 이제 임기인데요. 어쨌든 아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처럼 국회가 대립 갈등을 넘어서서 동반자로서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정치 만들고 싶은 게 부의장으로서의 이제 과제고요. 우리 의장단에서 이제 우리 의장님한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장단은 좀 의연하게 소속 당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공정하게 우리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문제된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보임, 그 본래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승인하고 하는 거, 이게 그래서 불법 사보임 승인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런 데서부터 패스트 트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이제 그 좀 국회법 손질도 더 필요할 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갈등 과정이 또 이제 국회가 뭔가 다듬어야 될 과제를 남겼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 대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희뿌연 미세먼지로 시야까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수도권에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는데요. 이번 주말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겠습니다. 바깥 활동 계획하셨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시작한 뉴스N. 이번 주 어제 오늘 시작해서 보낸 첫 주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